네, 좋습니다. 마드리드. 스페인의 심장이라고 하죠. 정말 활기찬 수도예요. 세계적인 미술관에 있는 그런 엄청 많은 걸작들부터요. 골목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 개성 넘치는 동네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내륙 도시인데도 해산물 요리가 그렇게 신선하고 유명하다는 거. 정말 파면 팔수록 매력이 끝이 없어요.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공식 관광청 정보도 있고 미술관 직접 다녀오신 분의 생생한 후기, 근교 여행 블로그, 그리고 마드리드에 사시는 유튜버의 진짜 현실적인 꿀팁까지 이걸 다 모아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드리드의 진짜 수력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다음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마드리드가 너무 궁금하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자, 한번 제대로 탐험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드리드는 그냥 지도 위에 찍힌 점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역사, 또 예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현대 스페인의 삶이 막 교차하는 그런 아주 입체적인 공간이죠.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저희는 그냥 유명한 곳만 쓱 훑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진짜 아끼는 숨겨진 장소라든지 또 그들만의 시각, 그리고 여행자들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중요한 디테일까지 한번 짚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왜 피카소의 게르니카 앞에 서면 다들 말을 잃게 되는지, 또 마드리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산물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료들 속에 담긴 서로 다른 시각이나 강조점 같은 것까지 잘 녹여내서 당신이 마드리드를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마드리드의 심장부, 역시 예술의 황금 삼각지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프라도, 레이나 소피아, 티센 보르네미사, 이 세 미술관. 여기가 이루는 그 황금 삼각형인데요. 특히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가면 정말 압도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 작품 때문이죠. 맞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건 그냥 유명한 그림 그 이상이에요. 가로 길이가 무려 7.8m, 세로는 3.5m. 이 거대한 캔버스가 전부 흑백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서 오는 그 시각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색깔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1937년 스페인 내전 때 있었던 나치 독일 공군의 게르니카 민간인 폭격, 그 참상이 더 적나라하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죠. 맞아요. 어떤 블로그 글에서 봤는데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비명, 고통을 바로 앞에서 마주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울부짖는 여인, 죽어가는 병사, 또 공포에 질린 말하고 황소. 형태는 막 비틀려 있는데 그 전쟁의 잔혹함, 혼돈 그 자체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피카소가 이걸 파리 만곡박람회 스페인관에 전시하려고 그릴 때 얼마나 분노하고 또 고뇌했을까. 그 감정의 그림에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미술관 2층에 가면요, 게르니카 전시실 주변에 이걸 그리기 위한 수많은 습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는 여인의 머리, 위핑 우먼스 헤드 같은 스케치나 관련 자료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 습작들을 보면 피카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완성했는지 그 고민의 깊이를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완성작 하나만 딱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죠. 단순히 비극을 그렸다기보다는 전장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 하면 살바도르 달리도 빼놓을 수 없죠. 위대한 자위자의 얼굴, Face of the Great Masturbator 같은 작품들. 네. 이 초현실주의 대가에 좀 귀괴하면서도 매혹적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어떤 관람객 후기 보니까 달리 작품 앞에 있으면 꼭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이 몽롱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술관 건물 자체도 흥미없던데요. 18세기 병원 건물을 개조한 좀 고풍스러운 사바티니 건물이 있고 또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한 되게 현대적인 누벨 건물. 이 두 개가 같이 있다면서요? 이것도 볼거리겠네요. 네, 맞아요. 건물 자체가 과거랑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주는 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레이나 소피아는 무료 입장 시간이 있어요. 일요일 오후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오, 무료. 좋네요.
근데요, 한 블로그 리뷰 보니까 이 시간대에는 정말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장관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수백 명이요? 네. 그래서 무료 입장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일찍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유료 티켓 사셔서 오디오 가이드랑 같이 좀 여유롭게 감상하시는 걸 추천해요. 특히 게르니카 앞은 항상 붐비거든요. 아, 프라도 미술관은 워낙 크니까 저녁 6시 이후 2시간 무료 입장으로는 핵심 작품 몇 개 보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거의 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커서. 벨라스케스, 고야, 엘그레코 이 거장들 작품 제대로 보려면 최소 반나절은 잡아야 한다니까 역시 여유 있게 유료 관람이 필수겠어요. 그렇죠. 만약 이 세 미술관 다 가고 싶다. 그러면 파세오 델 아르테 패스라는 통합권도 괜찮겠네요. 가격이 약 40유로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건 시기나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네, 좋은 선택이죠. 자, 이 예술 삼각지대 주변으로는요, 마드리드의 또 다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마드리드 델로스 아우스트리아스 지역이 펼쳐집니다. 이름에서도 딱 느낌이 오듯이 16세기에서 17세기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 시절에 형성된 구시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르네상스 양식의 그 아름다운 마요르 광장, 플라자 마요르, 거기가 과거에는 투우나 종교 재판까지 열렸던 역사의 현장이에요. 와, 그랬군요. 그리고 스페인 왕실 공식 행사가 열리는 웅장한 왕궁, 팔라시오 레알, 그 옆에 알무데나 대성당, 카테드랄 델라 알무데나까지. 특히 그 대성당 종탑에 올라가서 보는 마드리드 시내 전경이 정말 멋지다고들 합니다. 왕궁은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가 보는 거랑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 화려한 방들이랑 무기고 심지어 왕실 약구까지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볼거리가 많죠. 그리고 한 여행 블로거가 해질녘에 왕궁 옆에 사바티니 정원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노을이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강력 추천했어요. 석양에 물든 왕궁 실루엣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그냥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느낌을 줘요. 자, 그럼 이제 마드리드의 좀 더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볼까요? 동네마다 분위기가 정말 확 다른 게 마드리드의 큰 매력이거든요. 네, 그 점이 저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면 말라사니아 지역. 거기는 빈티지 숍이랑 개성 있는 카페, 타파스 바가 엄청 많아서 젊은 예술가들의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하죠. 특히 80년대 그 프랑코 독재 정권 이후에 막 분출됐던 문화운동 있잖아요. 라모비다 마드릴레냐. 거기에 중심지였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자유분방하고 창의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동네 곳곳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추에카 지역은 또 활기찬 밤문화랑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유명하죠. 다채로운 상점, 레스토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특징이에요.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열리는 마드리드 프라이드, 오르구요 가이, 마도. 축제 때는 도시 전체가 막 무지개 빛으로 물들고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겠네요. 그럼 마드리드의 브로드웨이라고 불리는 그란비아는 어떤가요? 거긴 화려한 건물들이랑 극장, 큰 브랜드 상점들이 쫙 늘어서 있어서 항상 활기가 넘친다고 하던데요. 약간 뉴욕 5번가나 파리 샹젤리제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비슷한 면이 있죠.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드리드의 배꼽, 푸에르타 델솔 광장, 스페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도로의 시작점인 0km 표지판이 바닥에 있고요. 새해 전날 밤에는 여기 시계탑 종소리에 맞춰서 포도알 12개 먹으면서 소원 비는 전통 행사. 그게 열리는 정말 상징적인 장소죠. 아, 포도알 12개. 재밌네요. 그리고 그 곰동상, 엘 오소이 엘 마드로뉴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필수 코스고요. 라스트로, 벼룩시장. 거기는 진짜 꼭 가봐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옷, 골동품, 수공예품 뭐 없는 게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혼돈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엘 라스트로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럽에서 가장 큰 야외 시장 중 하나예요. 정말 커서 길 읽기 딱 좋지만 그 안에서 보물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라바피에스 지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이민자 문화가 섞여서 형성된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물가도 비교적 좀 저렴하고요. 특히 코랄라스,
라는 전통적인 공동주택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요. 건물이 네모난 안뜰을 둘러싸고 각 층마다 발코니 복도가 쭉 이어진 형태인데 옛날 서민들의 공동체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건축물입니다. 와, 그렇군요. 자, 이제 정말 궁금했던 주제. 마드리드는 스페인 거의 정중앙에 있는 내륙 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산물 요리가 그렇게 유명하고 맛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미식 자료에서 마드리드 최고의 해산물 이걸 막 강조하는 걸 보고 좀 의아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게 좀 이상했는데요. 비결은 바로 메르카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가장 큰 종합 도매 시장 중 하나인데 특히 수산물 시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세계 2위요? 네, 스페인 전역의 한 구에서 잡힌 최고급 해산물이 매일 밤 비행기나 냉장 트럭으로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면 마드리드 전역의 레스토랑이란 상점으로 아주 신선하게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 시스템이 워낙 뛰어나서 해안 도시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거대한 해산물 허브 같은 역할이네요, 정말.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 근처에 있는 알라바스터나 레이나 소피아 근처의 아르사발 레티오 같은 고급 레스토랑들이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거군요. 그렇죠. 미슐랭 가이드에 소개된 곳도 있다고 하고 1972년부터 영업했다는 라트라이네라는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도 자주 갔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역사가 깊네요. 맞습니다. 이런 곳들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좀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최상급 해산물을 경험하고 싶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스페인 요리가 전반적으로 좀 간이 센 편이라서요. 일부 방문객 리뷰에서는 조금 짜다는 의견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좀 염두에 두시거나 덜 짜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아, 꿀팁이네요. 해산물 얘기가 나왔으니 마드리드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전통 요리들도 짚고 넘어가야죠. 소 내장이랑 초리소 같은 거 넣고 끓인 스튜, 카요스 아 라 마드릴레냐? 네, 그거 맛있죠. 그리고 병아리 콩이랑 고기, 채소 푹 끓인 코시도 마드릴레뇨. 이건 양이 많아서 주로 점심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푸짐하죠. 그리고 감자랑 달걀로 만든 두툼한 스페인식 오믈렛, 토르티아 데 파타스. 이건 뭐 정말 어느 바에나 있는 국민 메뉴죠. 그렇죠.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카사보틴. 1725년에 문을 열어서 해밍웨이 소설에도 나왔다고 하죠. 와, 1725년이요? 네. 여기 시그니처 메뉴는 장자고분에 구운 새끼 돼지 통구이, 코치니오 아사도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 워낙 유명해서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아, 예약 필수. 좀 더 캐주얼하게 여러 음식을 맛보고 싶으면 푸드마켓이 좋겠네요. 산 미겔 시장은 그 철골 구조의 예쁜 건물 안에 타파스 바들이 가득해서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네, 거긴 좀 관광지 느낌이 강하죠. 추에카 지역의 산 안톤 시장은 1층은 식료품점, 2층 푸드코트, 3층 루프탑 레스토랑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여러 가지 타파스랑 와인이나 맥주 한 잔 딱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마드리드의 활기찬 식문화를 경험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예요. 자, 그럼 이제 마드리드 시내를 조금 벗어나 볼까요? 마드리드의 또 다른 장점은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한 매력적인 근교 도시들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네, 이 부분도 기대 많이 했어요. 기차나 버스로 한두 시간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들이 있다는 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세고비아가 제일 많이 언급됐는데 그 로마 수도교가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세고비아의 로마 수도교는 서기 1세기경에 지어졌는데요. 높이가 최대 28.5m나 되고 길이가 800m가 넘어요. 800m요?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구조물이 모르타르 같은 접착제를 전혀 안 썼다는 거예요. 오직 화강암 블럭을 정교하게 쌓아 올린 것만으로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로마 건축 기술의 정수예요, 정말. 2000년 전 건축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니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디즈니 백설공주 성의 영감이 됐다는 알카사르 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 뾰족한 탑들이 솟아있는 모습이 진짜 동화 속 성 같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성 꼭대기 탑에서 보는 세고비아 풍경도 아주 멋지다고 하고요.
마드리드에서는 기차로 30분에서 1시간이면 간다고 하니 접근성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추천지로는 엘 에스코리알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궁전이나 수도원이 아니라 펠리페 2세가 만든 거대한 복합단지예요. 왕궁, 수도원, 대성당, 도서관, 그리고 역대 스페인 왕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 판테온까지 다 한 곳에 모여 있거든요. 스페인 황금기의 그 강력했던 국력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장엄하고 좀 엄숙한 분위기의 장소입니다. 자료 중에 엘 에스코리알 도서관에 대한 묘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고서들이랑 필사본, 옛날 세계지도 이런 게 가득하고 특히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아주 아름답다고 하던데요. 꼭 시간 여행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도서관은 정말 하이라이트 중 하나예요. 책들이 책 등이 아니라 그 책의 앞면이 보이게 꽂혀 있는 것도 좀 독특하고요. 에레스 코리알은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걸리고 주변 자연경관도 예뻐서 같이 둘러보기 좋습니다. 조금 더 특별하고 좀 독특한 풍경을 원하신다? 그러면 쿠엔카는 어떨까요? 아, 쿠엔카. 그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집들 사진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매달린 집들 카사스콜가다스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우에카르 강 협곡의 아주 가파른 절벽에 정말로 매달린 것처럼 지어진 집들이에요. 14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데다 집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보면 참 경이롭죠. 그중에 한 집은 지금 스페인 추상미술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협곡을 가로지르는 빨간색 철제 다리, 산파블로 다리에서 이 매달린 집들을 보는 풍경이 쿠엔카의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와, 마드리드에서는 고속기차로는 1시간 정도, 일반 기차나 버스로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세계문화유산 도시예요. 현지 음식으로 모르테루엘로 모타라는 스튜도 맛봐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와, 세고비아, 에레스코리알, 쿠엔카 말고도 중세도시 톨레도도 많이 추천하던데 정말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스페인의 다양한 역사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런 근교 도시들까지 둘러보려면 교통편 이야기 중요하겠네요. 네, 스페인 국영철도인 렘페가 주요 도시들을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AV에는 빠르고 쾌적하지만 가격이 좀 있고요. 지역 열차인 셀카니아스나 중거리 열차, 미디아 디스탄스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버스는 기차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노선이 더 많고 요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와이너리 지역이나 좀 더 외진 곳을 자유롭게 다니고 싶으시면 렌터카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대도시나 근교 유명 도시는 대중교통이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드리드 여행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정보들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날씨, 시내 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문제. 마드리드 여행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계절별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정보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마드리드는 대륙성 기후라서 여름은 정말 덥고 건조해요. 한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서요. 현지 사시는 유튜버분은 여름에 갈 때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휴대용 선풍기는 필수고 심지어 팔토시까지 추천하더라고요. 8토시까지요. 와, 진짜 덥나 보네요. 네, 특히 오후 2시부터 한 오후 6시 사이에는 시에스타 문화 영향으로 작은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도시 전체가 좀 한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는 실내 활동 위주로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위에 약하면 여름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봄가을이 가장 좋겠군요. 네, 일반적으로 봄, 3월에서 5월 하고 가을, 9월에서 11월이 여행하기 가장 쾌적한 시기로 꼽혀요. 날씨가 온화해서 도시 곳곳을 걸어 다니기 좋죠. 특히 5월에는 마드리드 수호성인 축제인 산 이시드로 축제가 열려서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고요. 가을에는 레티로 공원 같은 곳 단풍이 예쁘고 재즈 페스티벌 같은 문화 행사도 많아요. 겨울은 12월에서 2월은 꽤 춥습니다. 아침에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화려한 조명하고 장식, 마유르 광장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겨울만의 매력을 줍니다. 시내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마드리드 메트로는 노선도 많고 운행 간격도 짧아서 여행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에요. 10회권, 메트로 부스를 사면 버스랑 같이 쓸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좀 흥미로운 점은 지금은 안 쓰는 옛날 지하철역인 참베리역을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해서 유령역 박물관, 안덴역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 유령역 박물관이요. 재밌겠네요.
네, 버스 노선도 촘촘하고 시내 곳곳에 전기자전거 대여 시스템인 BC마드, 정류장도 많아요. 여러 명소를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랑 박물관, 명소 할인 혜택이 포함된 마드리드 시티카드 같은 관광 패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유럽 여행의 고질적인 문제죠. 소매치기. 마드리드도 예외는 아니겠죠.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조심해야 한다고 그 현지 유튜버분이 아주 신신당부를 하던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솔 광장, 그란비아, 마요르 광장, 라티나 지역,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소매치기가 꽤 빈번하다고 해요. 그 유튜버분 조언이 아주 구체적이었는데 크로스백은 무조건 몸 앞으로 오게 매고 지퍼 부분은 옷핀이나 작은 클립 같은 걸로 한 번 더 잠그는 게 좋다고 강조했어요. 아, 옷핀이나 클립이요. 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테라스에 앉을 때는 절대 가방을 의자 등받이에 걸거나 옆 빈 의자, 바닥에 두지 말고 반드시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내 시선이 닿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싹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와,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 유튜버분이 알려준 또 다른 팁 중에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을 일단 의심하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다가와서 옷에 뭐가 묻었다면서 막 닦아주려고 하거나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주겠다고 너무 친절하게 굴거나 서명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뭘 떨어뜨려서 주의를 끄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경계심을 딱 갖고 불필요한 친절이나 도움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No gracias,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늘 주변을 살피고 소지품에 신경 쓰는 습관, 이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텍스 리펀드 정보도 있었죠. 스페인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좀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유럽연합 EU 외 국가 거주자시면 스페인에서 산 물건에 대해 부가세, IVA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스페인의 장점은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구매 금액 제한이 없거나 아주 낮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구매 시 확인은 필요합니다. 오, 정말요? 최소 금액이 거의 없다니. 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꽤 높은 기준이 있거든요. 한 가지 팁은 여러 가게에서 조금씩 나눠 사는 것보다 텍스 리펀이 가능한 한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모아서 한 번에 구매하는 게 서류 처리나 나중에 공항에서 환급받을 때 수수료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한 번에 모아서? 공항에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잡하진 않고요? 요즘은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 같은 곳에 디지털 키오스크 DIB 기계가 설치돼 있어서요. 가게에서 받은 텍스 리펀 서류 DIB 폼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세관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승인받은 후에는 환급 대행사 창구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환급받으면 되는데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까 출국 최소 1시간, 좀 여유 있게 2,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와, 오늘 마드리드에 대해 정말 깊고 넓게 파헤쳐 본 것 같아요. 예술과 역사, 그 활기찬 동네 풍경들, 예상 밖의 미식 경험, 또 매력적인 근교 도시들,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팁까지. 와, 머릿속에 마드리드 지도가 막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마드리드는 그냥 관광 명소들 모아놓은 곳이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 각자의 관심사나 시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 같은 도시예요. 누군가에게는 미술관에서의 깊은 사색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라바피에스 골목에서의 우연한 발견이, 또 어떤 분에게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타파스 바에서의 즐거운 수다가 가장 강렬한 마드리드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채로운 정보들이 당신만의 마드리드 여정을 그리는데 아주 훌륭한 밑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매력적인 도시 마드리드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이 가장 궁금한 마드리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으신지 언제든 저희에게 알려주세요.